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농사일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살고 있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살면서 굽이굽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자식일은 참 그래요. 한 배에서 낳아도 아롱이 다롱이라는 말이 있죠. 어쩌면 그렇게들 다른지 키우면서도 참 신기했습니다. 어떤 자식은 이걸 잘하는데 다른 자식은 이게 좀 부족하고 서로 잘하는 것도 다르고 입맛도 제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모 노릇이 힘들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저는 6남매를 낳아서 키웠는데 위에 5 아이들은 제때 결혼을 했어요. 별 문제 없이 자식 낳고 잘 사는데 막내 아들이 아직도 장가를 못 갔습니다. 아들 나이는 벌써 40이 넘었어요. 좋아 지내는 아가씨라도 있었으면 말을 안 하죠. 장가는커녕 연애도 못하는 눈치여서 제가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막내로 컸는데도 버르장머리 없는 것도 아니고 애가 속이 깊고 묻어난 데다 착합니다. 게다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저만 하면 잘 낳아놓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요새 젊은 처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면 막내를 좀 다그쳐서라도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할 텐데 알 수가 있어야죠. 시간이 어디 사람을 기다려주나요? 하루빨리 아들이 정신 차리고 참한 처자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막내는 태평하기만 해요. 제 속만 탈 뿐이에요. 근데 시골에서 아들 장가 못 보내 속상한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한 번은 읍내에 장을 보러 갔다가 약국에 갔어요. 거기서도 한 할아버지가 아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허우대 멀쩡한 아들이 장가될 생각을 안 해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견을 좀 했습니다. 우리 집 막내도 똑같아요. 그 집은 아들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을 훌쩍 넘겼어요. 우리 애랑 똑같네. 에휴, 근데 내 속만 다 들어가지. 애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아예 결혼을 포기한 건지 뭔지. 연애도 한 번을 안 하는 눈치예요. 요즘 처자들이 어디 여기 남아있기래요. 다들 도시로 가버리니 동네에 남은 처자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대요. 그렇긴 해요. 에휴, 도시가 뭐 그리 좋다고. 그 뭐냐, 도시에 뭐 결혼정보회사라고 있다고 하던데 들어봤어요. 돈만 내면 10번 대회로 맞선 보게 해주고 난 그것도 알아보고 있어요. 아들이 안 움직이니 어떻게 해요? 나라도 뭘 해야지. 그런 게 있대요? 결혼정보회사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정 안 되면 거기에라도 우리 아들을 들이밀어야겠다고요. 또 우리 애는 다른 나라 아가씨와는 결혼하기 싫다고 하고 그럴 바엔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러는 바다 건너 아가씨를 며느리로 들이기도 하던데 아들이 난리를 쳐서 저도 그 생각은 접었어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하나 노총각 막내 아들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버스에서 내리는데 누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장에 다녀오세요? 미순이냐? 응, 장에 다녀오는 길이야. 뭘 많이 사셨나 보네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미순이는 제 보따리를 냉큼 빼앗더니 앞서 걸어갔습니다. 동네의 젊은 처자라고는 이혼해서 고향으로 내려온 미순이밖에 없었어요. 나이는 우리 아들 순철이랑 동갑이고 어릴 때 학교도 같이 다녔죠. 미순이네 집은 벼농사를 해서 아주 부자였어요. 그 집에도 걱정은 미순이 하나뿐이었죠. 사업하는 돈 많은 남자랑 일찌감치 결혼을 해 서울에 갔는데 얼마 못 살고 도로 집에 내려왔습니다. 뒤에서 미순이 걸어가는 걸 보니까 아직도 아가씨 같았어요. 하긴 아이도 안 낳고 이혼하고 왔으니 티가 안 나는 게 당연했죠. 미순이는 우리 집 대청마루에 제 보따리를 내려놓았어요. 순철인 어디 갔어요? 밭에 나갔겠지. 밥은 먹었냐? 저녁 이제 집에 가서 먹어야죠. 저기 미순아, 네? 도시에는
결혼정보회사라는 게 있냐? 있어요. 왜요? 아니다. 됐다. 가봐라. 네, 쉬세요. 저는 말을 꺼내다 말았습니다. 이혼하고 온 애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주책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며칠 후 저는 TV를 보는 순철이를 붙잡고 얘기를 해봤죠. 순철아, 어떻게든 올해는 장가를 가야 되지 않겠니? 어머니, 그냥 저 좀 내버려둬요. 누가 이 시골에 장가를 오겠다고 하겠어요. 연애도 귀찮고 그냥 혼자 살래요. 이게 편해요. 형 누나들 결혼해 잘 살잖아요. 이미 손주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머니, 저는 포기해요. 얘 낀서가, 자식을 포기하는 애미가 어딨어? 그것도 자식 혼사를. 억지로 될 게 따로 있죠. 저 이제 장가 가는 거 포기했어요. 어머니도 미련 버리세요. 저는 잘납니다, 어머니. 불 좀 꺼주세요. 너는 애미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잠이 잘도 오겠다. 장가도 못 가는데 잠이라도 실컷 자야죠. 얼른 불 꺼줘요. 아이고, 피곤하다. 곧 아들 방에서는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순전히 저만 애가 타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 진짜 막내가 총각 귀신 되겠다 싶었죠. 저는 결국 결혼정보 회사에 돈을 주고서라도 장가를 보내야겠다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밭일을 나간 사이 저는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큰 아들보다는 아무래도 딸에게 이런 일을 상의하기 좋을 것 같았죠. 저는 딸에게 여기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결혼정보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둘째 딸은 처음엔 절 말렸어요. 막내가 선 보러 순순히 나가겠냐는 거였죠. 근데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니는 누나가 돼가지고 막내 장가드는 문제 왜 이리 무관심해? 늙은 애미가 이런 부탁까지 해야겠냐? 선 보러 등 떠밀어서라도 내보낼 테니까 얼른 알아보고 연락 줘. 토달지 말고. 엄마, 순철이 혹시 만나는 여자 있는 거 아닐까? 엄마만 까맣게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눈치면 내가 이러겠냐? 빨리 그 결혼정보 회사인지 뭔지 전화번호 좀 알아와라. 하여간 엄마 성미 급한 건 알아줘야 돼요. 내가 성미가 급하긴 뭐가 급해. 여태 순철이 그냥 두고만 봤지. 내가 뭐 나서길랬어?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둘째 딸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결혼정보 업체에 먼저 전화를 해봤다면서 상담하는 직원 이름까지 알려줬죠. 그러면서 순철이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길래 내가 아니면 누가 잔소리를 하겠냐고 또 한 소리 했죠. 저는 바로 그 결혼시켜준다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로 상담을 해준다는 여자가 무척 친절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막내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통 장가갈 생각을 안 하네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여기를 알아보라고 딸한테 시킨 거예요. 여기가 선도 대신 알아봐주고 그런다는데. 네, 어머니, 전화 잘 주셨어요. 그런 곳 맞아요. 아드님이 정확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상황을 조금 알면 저희가 상품 소개해드리기 좋아서요. 인적사항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래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다 알려줄 테니 물어봐요. 그러더니 우리 순철이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냐, 재산은 얼마냐, 정확히 무슨 일을 하냐,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냐, 아주 별거 다 묻더라고요. 키, 몸무게, 생년월일까지 싹 다 말해줬습니다. 상담 직원은 전화로도 너무 친절하고 싹싹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가장 나중에 알 수 있었죠. 돈을 300만 원 정도 내면 우리 순철이가 선을 10번 정도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거기서 짝을 맺어주는 전문가가 우리 순철이랑 잘 맞을 것 같은 처자들을 선자리에 내보낸다는 말이었어요. 듣기만 했는데도 벌써 우리 순철이에게 꼭 맞는 상대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심이 되면서도 저는 마음이 급했어요. 300만 원이라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죠. 일단 돈을 내야 그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이 된다고 해서 저는 부랴부랴 통장을 꺼냈어요. 1분 1초가 아깝더라고요. 10번이나 참한 처자들 선을 보여준다니 진작 안 한 게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300만 원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사실 큰 돈이었어요. 그렇지만
40 넘어 혼자 농사 짓는 막내 아들이 장가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돈을 더 내라고 해도 낼 수 있었어요. 읍내 은행이 문 닫기 전에 도착하려면 얼른 서둘러야 해서 저는 부랴부랴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불쑥 막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간다. 급한 일 아니면 잠깐 들어오세요. 드릴 말씀 있어요. 애미 바빠. 까딱하면 은행 문 닫겠어. 웬만하면 나중에 해. 엄청 중요해요, 어머니.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너 장가라도 간다는 얘기냐? 비슷해요. 뭐?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와 보세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아들을 따라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우물쭈물해요. 말을 할 듯 말 듯 뜸을 들이더라고요. 속이 답답해 얼른 얘기해보라고 다그쳤죠. 어머니 이번 주에 결혼할 색시 데려올게요. 토요일 점심 괜찮죠? 아이고,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순철이 너 결혼 안 한다며? 포기했다며? 늙은 애미를 놀려도 분수가 있지. 야, 인서가, 만나는 처자가 있으면 진즉 솔직하게 말을 할 것이지. 애미가 속 끓이는 거 뻔히 알면서 감쪽같이 거짓말을 해? 그럴 만한 이유 있어요. 제 용건 끝났어요, 어머니. 얼른 일어나세요. 은행 가신다면서. 안 가도 된다. 어이구, 녀석도 몰래 연애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됐어요. 저 다시 논에 나가볼게요. 그래라. 가만히 앉아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처자를 어떻게 만나온 건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놀라우면서도 기쁜 마음이 더 컸어요. 전 슬그머니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죠. 결혼정보 업체에는 우리 아들이 만나는 아가씨가 있었다고 실컷 자랑을 하고 끊었고요. 저는 다음 날 당장 장에 가서 고기도 끊어오고 잡채거리도 사뒀습니다. 손님 대접 제대로 하려고 토요일 새벽부터 종종거리면서 음식을 했어요. 음식을 하면서도 저는 순철이한테 슬쩍 물어봤죠. 그 처자 뭐 하는 아가씨야? 직접 물어보세요, 어머니가. 너는 만나는 처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만났냐? 그럴 리 있겠어요, 어머니도. 걔는 무슨 음식을 좋아한대? 특별히 가리는 건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수더분해요. 저는 아들이 말을 아끼는 게 쑥스러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더 캐묻지 않았어요. 어느새 약속한 시간이 되었죠. 전 미리 음식 준비를 다 해놓고 한복을 곱게 차려 입었습니다.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아들이 처자를 데려온다고 해서 마당을 서성거리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대문 사이로 불쑥 미순이가 들어와요. 논농사 크게 짓는 기와집 큰딸. 미순이는 결혼해 도시에 살다가 이혼하고 돌아왔죠. 미순이는 다른 날과 달리 곱게 분홍 투피스를 차려 입었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미순아, 어디 좋은 데 가냐? 예쁘게도 차려입었다. 네. 평소에 미순이는 인사를 시원시원하게 잘했는데 그날따라 고개를 잘 못 들어요. 그러는 사이 양복을 입은 우리 아들 순철이가 그 옆에 슬그머니 다가와 서더라고요. 예, 순철아, 그 처자는 언제 온다냐? 미순아, 용건 있으면 얼른 말하고 가.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단다. 어머니, 제가 만난다는 처자가 미순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평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그니까 지금 순철이 네가 데리고 온다는 처자가 미순이 얘란 말이냐? 네, 어머니. 놀라셨죠? 너 미순이 한번 시집 갔다 온 거 알고 있어? 이 동네에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저는 멍하니 아들과 미순이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휑하니 일어나 방에 들어왔어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분한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혼녀 미순이를 우리 아들이 만나고 있었던 건지 하늘이 무너질 노릇이었죠. 게다가 제가 알고 있는 미순이는 아주 기가 세고 당차서 수틀리면 어른한테도 꼬박꼬박 말대답을 하고 심한 소리도 마구 해대는 당돌한 아이였어요. 이혼한 이유도 동네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미순이가 기가 세서 소방 맞았다고 돌았고요. 차라리 이게 꿈이었으면 싶었습니다.
오늘 손님 대접한다고 장보고 음식했던 게 다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순진하고 착한 아들이 영악한 미순이에게 어떻게 홀렸는진 몰라도 이 만남, 이 결혼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혼자 방 안에서 씩씩대고 있는데 밖에 사람 기척이 났어요. 둘이 나란히 들어와 제 앞에 앉더라고요. 저는 본 척도 안 했습니다. 어머니, 손님 초대해놓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디 여자가 없어서 미순이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냐? 순철이 너 애미 명줄 끊어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혼이 무슨 죄예요? 그리고 미순이 알고 보면 좋은 애예요. 저랑 어릴 때부터 친했고 허물없이 지내다가 정이 깊게 들었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순이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건 그때고 내가 아무리 나이가 꽉 찼어도 이혼녀는 내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 미순이 너도 그래. 아니 이혼하고 왔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어디 내 아들을 꼬셔? 없는 집에 노총각이라고 만만하디? 어머니 고정하세요. 저 꼬시고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저 이만 돌아가 볼게요. 너 웃긴다. 내가 왜 네 어머니야? 그리고 오는 거 가는 거 다 내 마음대로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앞으로 다시는 우리 집에 발걸음하지 마라. 그럴 이유 하나도 없으니까. 미순이는 제가 막말을 했는데도 말대꾸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순순히 방을 나갔어요. 그날 내내 아들은 미순이가 얼마나 좋은 애인지 저를 설득하려고 들었어요. 괜히 동네 사람들 소문만 믿고 미순이를 안 좋게 보지 말라는 이야기였죠. 저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며 아들을 설득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분하기만 했습니다. 연애도 제대로 못한 우리 막내가 100년 묵은 여우한테 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 미순이를 내쫓고서 저도 후련한 마음은 없었어요. 소처럼 우직한 아들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번 일로 또 아예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평생 혼자 살다 늙어 죽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며칠 후 아들은 슬그머니 저에게 다시 미순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화 좀 풀리셨어요? 내가 무슨 화가 나? 니는 애미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모르긴요. 어머니 역정만 내지 마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미순이 제대로 한번 다시 보시면 안 돼요? 걔가 그렇게 좋냐? 너는 총각이면서 어떻게 한번 갔다 온 애랑 결혼하겠다고 나서길. 결혼이 무슨 소꿉장난인 줄 알아? 어머니, 미순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젊은 애들처럼 눈에 콩깍지 씌우고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든 거 아니에요. 겪어보니까 미래도 함께해도 되겠구나. 결심이 서서 어머니에게도 보여드린 거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못 믿어오세요? 제가 여자에 미친 것처럼 보이냐고요. 100년 묵은 여우한테 홀려서 앞뒤 못 가리는 거 아니고? 어머니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미순이 앞뒤가 똑같은 애예요.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말만 듣고 오해를 단단히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머니. 네? 에휴, 알았다. 네가 애걸복걸 하니 한번 만나는 보마.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싶어 저는 미순이를 한 번 더 보기로 했어요. 우리는 옆 동네 큰 중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도 미순이는 제 집에 왔던 때처럼 연분홍 고운 투피스를 입고 왔죠. 얌전히 저에게 인사를 하고 맞은편에 앉았는데 요목조목 뜯어보니 참 예쁘게는 생겼더라고요. 저 얼굴로 내 아들을 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고로 남자는 미인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빠른 말 잘하고 어른한테도 말대답 잘하는 그 센 성격만 아니면 평소에는 참하고 싹싹한 것이 참 괜찮은 섹시감인 것 같기도 했고요. 저는 순철이 옆에서 얌전히 요리를 먹는 미순이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자세히 뜯어봤죠. 요리가 나오면 살뜰하게 저부터 챙기는 모습도 마음에 들었고 아들 순철이에게 몸에 좋은 걸 권하는 모양새도 보기 좋더라고요. 미순이 너 술은 좀 하냐? 저 술 입에도 못 대요. 술 드시고 싶으세요? 고량주 시킬까요? 아니 됐다. 난 또 네가 먹고 싶은가 해서. 그날 많이 놀라셨죠? 제가 불쑥 나타나서. 그럼 안 놀라게 생겼냐? 그리고 그날은 심하게 말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 다 이해해요.
그러실 수밖에 없죠. 우리 대화를 듣고 있던 순철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동네 사람들 말 다 믿지 마세요. 미순이도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 그걸 다 어떻게 말하고 다녀요. 안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그날 제대로 보니 평소 미순이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죠. 내가 괜찮은 처자를 몰라봤나 싶어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끝내고 차를 마실 때였어요. 식당을 뜨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들려오는 큰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철이 곁에서 얌전히 앉아있던 미순이가 그 중식당 사장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여기는 사람도 가려서 받아요? 사장님은 멀쩡한 손님을 왜 쫓아내요? 이따위로 할 거면 장사 당장 접으세요. 아이, 저는 여기 식사하는 손님들 생각해서, 그런 걸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화를 안 내게 생겼어요? 저는 잘 먹은 중국 요리가 얹히는 줄 알았어요. 미순이는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은 많은 사장 앞에서 막 훈계를 하고 있었어요. 식당 사장은 팔짱을 끼고 듣고만 있었고요. 당황해서 자리를 피하려는데 마침 미순이가 저를 보았죠. 깜짝 놀라더니 미순이도 당황한 눈치였고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또 한 번 이런 일 목격하면 가만 안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더니 슬쩍 우리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역시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다 싶었어요. 상황에 따라 잠깐은 성격을 감출 수 있어도 기가 센 본성은 그대로다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순철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미순이를 며느리로 들이면 집안이 편할 날이 없겠다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또 궁금했던 게 미순이가 이혼하고 왜 고향에 돌아왔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요새 젊은 처자들은 너도 나도 도시로 나가지 못해 안달이잖아요. 서울에 그대로 살 수도 있었고요. 미순이는 이혼하고 돌아와 친정집에 벼농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네 입구에 다 왔을 때 미순이에게 물었어요. 미순아, 너는 도시로 나가서 살고 싶지 않아? 다들 시골이 싫다 하고 농사 짓기 힘들다고 도시로 나가는데 넌 여기서 친정 벼농사를 물려받는다면서? 네. 저는 도시 생활과는 잘 맞지 않아요. 시골에서 평생 살고 싶어요. 도시의 매연이랑 먼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각박하기도 하고. 흙 밟고 살면서 논일하는 게 전 제일 마음 편하고 좋아요. 그러냐? 그때까지도 제 마음은 반반이었어요. 연애도 변변히 못한 우리 막내 아들, 40은 넘었어도 처녀 장가드리고 싶은 마음이 반이었고요. 고향에 남아 농사 지으며 살고 싶다는 미순이를 허물 다 덮고 며느리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반이었죠. 저는 혼자 끙끙 앓다가 큰 아들과 큰 딸에게 이 일을 상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아이들 다 얼른 결혼을 시키래요. 한 동네에서 다 같이 컸기 때문에 큰딸, 큰아들 다 미순이 성격을 잘 알고 있었죠. 가끔 되바라지게 굴기는 해도 예의 범절을 알고 시원시원한 구석이 있다며 미순이를 좋게 보더라고요. 또 이혼은 했지만 아이도 없고 무엇보다 막내가 좋다고 하는데 왜 말리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평생 고향에서 농사짓고 살겠다는 여자가 요새 어디 있냐고 당장 둘을 결혼시키라는 거였어요. 큰 아들과 큰 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도 마음을 정하기가 한결 쉬웠죠. 이래도 저래도 막내가 낳은 손자를 살아생전 꼭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전 아들과 미순이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 모두 이 혼사를 알고 깜짝 놀랐죠. 저는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 미순이에 대해 좋은 말들을 늘어놨어요. 그래도 뒷말들을 하더라고요. 신경은 쓰였지만 크게 상관하진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둘이 잘 살면 저런 소리도 쏙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 후에 막내와 며느리는 신혼살림을 제가 사는 집에 차렸어요. 그것도 참 생각하면 기특했죠. 둘이 나가서 알콩달콩 살지 왜 그래? 어머니 연로하신데 혼자 두고 나가 살기가 걱정돼서 미순이도 이미 동의했고요. 네,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일찍부터 이 사람한테 제가 얘기했었어요. 어머니랑 함께 살자고요. 저는 며느리가 된 미순이를 다시 봤어요. 애가 생각보다 마음 씀씀이가 크더라고요. 막내에게도 고마웠습니다.
장가들어 아내 치마폭에만 쌓여 살면 어떻게 하나 은근히 걱정했는데 결혼하고서도 변함없이 저를 잘 챙겼죠. 며느리도 기가 세다는 소문과는 달리 집안에서는 큰 소리를 한 번도 안 냈어요. 저는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막내 며느리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며느리로 들이니까 입어 죽겠어? 그럼 얘가 보기보다 아주 침착하고 얌전해. 또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걸 못 봤어. 부엌에서 뭘 뚝딱 하는가 싶으면 텃밭에 나가 있고 논일이며 밭일이며 얼마나 야무지게 잘하는지. 아이고, 딱 일주일 봐놓고 자랑이 늘어지네. 한 달, 아니 석 달은 살아보고 말해. 나중에 며느리 서름에 눈물 짜지 말고. 얼씨구, 무슨 악담을 그렇게 해. 하여간에 그동안 미순이 기세고 되바라졌다고 했던 그 입들, 단속들 자려. 내 앞에서건 뒤에서건 미순이 욕하지 말어. 알겠어? 어휴,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아닌 게 아니라 저는 며느리의 야무진 살림 솜씨에 놀라고 있었어요. 나이가 드니 매 끼니 해먹는 게 고역이었는데 미순이는 척척 음식도 잘 해냈어요. 특히 아침이 진수성찬이었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며느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가보면 상에 뜨거운 국이랑 밥이 김을 모락모락 내고 있었어요. 반찬도 제 입맛에 맞게 뚝딱 잘 차려냈죠. 늘 밥맛이 없었는데 입맛이 도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동네 사람들의 말과는 달리 저는 미순이를 며느리로 들이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고충이 하나 있었어요. 생활에 익숙해지고 저도 좀 편해진 미순이가 조금씩 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미순이의 입이 열리면서 제 소갈이가 시작됐죠. 특히 며느리는 제가 부엌 일을 하면 일일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래된 반찬들은 좀 버리시는 게 어때요? 이거 쉰내나요. 드시고 탈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놔둬.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먹어서 치우면 되지. 이거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 맞죠? 냉장고에 자리만 차지하고 냄새 나잖아요. 제가 버릴게요. 알았죠? 이건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났고 굳어져서 나오지도 않으니까 같이 버릴게요. 아이고, 저걸 아깝게 왜 버려? 다 놔둬라. 어머니, 행주는 싱크대 위만 닦으셔야지 바닥도 한 번에 닦으시면 어떡해요. 이리 주세요. 제가 빨면서 소독 좀 할게요. 아니다. 그냥 이거 걸레로 쓸게요. 그래도 되죠? 뭐가 어때서 그러냐. 요만큼만 닦았는데 무슨 소독까지 해. 유난도 떤다. 겪어보니까 미순이는 옳고 그름이 확실한 성격이었어요. 뭐 하나 대충 넘어가는 게 없었죠. 하는 말이 딱히 틀린 건 없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게 많았어요. 며느리의 딱 부러진 성격이 저는 점점 피곤하게 느껴졌고 눈치 아닌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또 어떤 날에는 며느리가 싹 한번 정리한다면서 냉동실을 다 뒤집었어요. 저는 또 심기가 불편해졌죠. 다 그냥 둬라. 버릴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 다 언젠가는 쓸 때가 있어. 자리가 없으니까 뭘 사도 넣어두기 힘들어서 그래요. 냉동실 안도 싹 닦아내고 싶고요. 며칠 전에는 냉동실 문 열다가 돌덩어리 같은 게 떨어져서 발 다칠 뻔했어요. 그 떡 1년도 더 된 거던데요. 그리고 어머니, 냉동실 청소하면 그 다음에는 김치냉장고 좀 정리할게요. 이제 무작정 잔뜩 채워놓기만 하는 건 그만하세요. 저는 참다 폭발했습니다. 분하고 떨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내뱉었어요. 젊은 며느리한테 부엌일 지적받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싫었고 냉장고에 있는 걸 자꾸 내버리는 것도 참기가 힘들었죠. 그런 거 여태 먹고 살아도 아무 탈 없었어. 너 내가 왜 그렇게 음식 아까운 걸 모르니? 내버렸던 거 몽땅 다 가지고 와서 넣어놔. 잘한다 했더니 어디 시애미를 기어올라? 네가 뭔데 자꾸 시애미 하는 일에 참견을 하고 지적질을 해. 누가 보면 내가 너 모시고 온 줄 알겠다. 제 주제를 알면 어디 내 앞에서 큰 소리를 내길. 그렇게 기가 세니 이혼을 당하지. 너무 흥분한 저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내뱉었어요.
가만히 서서 제 이야기를 듣던 미순이는 또 말대꾸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을 고스란히 다 듣고만 있을 뿐이었죠. 제가 펄펄 뛰다 흥분이 가라앉은 것 같자 미순이는 논일을 한다며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제야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조금만 참을 걸 후회가 되었습니다. 좋게 말해도 될 것을 길길이 날뛰며 막말을 해댔으니 이걸 어쩌면 좋나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 속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심한 말을 해도 말대꾸 하나 없이 입을 꾹 다무니 제가 날 무시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벼농사 크게 하는 친정이랑 그냥 먹고만 사는 우리 집을 비교하나 싶어 괜히 조바심도 났고요. 그러나 전 동네 사람 누구한테도 며느리와 싸웠다고 하소연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들 내외와 같이 산 지 한 달이 지나도 제가 며느리 욕 한마디 없자 동네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들끼리 미순이 성격이나 이혼 이유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도 안 하는 것 같았죠. 하도 가슴이 답답해 저는 동네 마실을 나갔어요. 동네를 2바퀴 정도 돌 생각이었죠. 그런데 슈퍼 앞 평상에 마을 사람과 못 보던 사람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보던 사람은 양복을 입었고 차림이 멀끔해서 도시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궁금했지만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슈퍼 앞으로 돌아와 보니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저는 슬쩍 슈퍼 쪽으로 갔죠.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 땅이 곧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라 답사를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다른 데처럼 으리으리하게 개발이 된다는 건가요? 아이, 그럼요. 여태 그 사실 모르고 계셨다니 제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아이, 그럼 우리 돈벼락 맞는 거 아닌가? 이 토지개발 보상금 그거 쏠쏠하던데. 어이구 이 영감아. 김치국부터 마시면 어떻게 해? 하나하나 차분히 따져봐야지. 아이, 당연하죠. 이 땅들 다 주민분들 평생 일군 재살인데 경솔하게 날림으로 보상 책정할 수 있나요? 하긴 공무원들이 요새 얼마나 일을 꼼꼼하게 잘하는데 믿어야지. 아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좋아 죽겠네.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토지가 개발되면 보상금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얘기가 그 뒤로도 한참 이어졌죠. 저도 이야기에 끼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공무원이라고 하는 양반이 저보고 땅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양반을 데리고 집 앞으로 가서 제가 가진 땅을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공무원 양반이 그러는 거였죠. 능력도 되시는 분이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근처 땅까지 매입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저는 봐도 잘 모르는 서류를 몇 장이나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말을 어찌나 잘하고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주는지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읍내 부동산으로 갔어요. 공무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개발구역인지 알려주고 도움을 준다길래 같이 갔습니다. 제 생각은 이랬어요. 원래 갖고 있는 우리 집 땅도 적지는 않았지만 이왕 정보를 알게 된 거 땅을 더 사두면 그만큼 보상금도 클 거라는 생각이었죠. 6남매 아이들 토지 보상금 받은 걸 넉넉하게 나눠주고 저도 집을 새로 지어 올릴 생각을 했고요. 읍내에 제가 아는 부동산이 있어 그리로 가자고 했더니 공무원이 자기가 부동산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죠. 다들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무식한 노인네라고 무시하지도 않고 어찌나 설명들을 잘해주는지 기분도 좋았죠. 부동산 사람을 따라 어느 땅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땅이 반듯하니 자리가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한 500평쯤 넘은 땅이었어요. 그걸 사두면 보상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저는 당장 계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쌈짓돈으로 모아놓은 돈으로 땅을 살 생각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아끼고 아껴서 비싼 음식, 좋은 옷 한 벌 안 사입고 모은 돈이었죠. 자식들한테 궁상 좀 그만 떨라는 말까지 들어도 저는 그 돈을 그저 갖고 있기만 했고요. 그렇지만 돈은 이럴 때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500평이 넘는 땅을 계약할 생각에 전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외출 준비를 했죠. 며느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어디 가시게요? 어디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읍내에 좀 다녀올란다. 살 것도 있고. 어딜 가시는데 통장이랑 도장까지 챙기셨어요. 너는 논일 안 나가니? 왜 죽치고 앉아있어? 다른 날이면 벌써 나갔어야 될 시간인데. 빨래 좀 다 해놓고 나가려고요. 어제 흙물 든 옷이 많아서 손빨래 좀 해놓게요. 그래라, 그럼. 저는 며느리에게 행여 들킬까 싶어 서둘러 집을 나왔어요. 미순이가 알면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골치 아프게 할 게 분명했죠. 저는 꼭 이 땅을 사고 싶었어요. 읍내에 버스를 타고 갈 것처럼 굴었지만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어요. 거기에는 어제 같이 부동산에 간 공무원이 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어머니, 어제 잠 잘 주무셨어요? 아니, 한 잠도 못 잤어. 마음이 어찌나 설레고 좋든지. 그러실 만도 해요. 정말 결정 잘하셨어요. 남들은 제가 정보를 줘도 땅을 사지도 못해요. 어머니처럼 모은 돈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렇겠지. 그래서 사람은 늘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럼 출발합니다. 부동산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대요. 저는 곧 부동산에 도착했고 맛있는 커피까지 대접받아가며 계약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려는데 갑자기 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도장 찍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헐레벌떡 제 곁으로 다가오더니 제 도장을 뺏었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고 며느리는 계약서를 박박 찢었습니다. 그러더니 부동산 사람이랑 공무원 양반한테 언성을 높였죠. 당신들 사기꾼인 거 다 알고 왔어? 이제 곧 경찰들 올 거니까 딱 기다려. 어디 우리 어머니한테 사기를 쳐? 이 천벌받을 것들. 너희들 왜 그러냐? 이분들이 사기를 쳤다니. 뭘 잘못 알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웬 소동이야? 어머니 옆 마을에 사기꾼들 다녀가서 난리 난 얘기 모르세요? 그 얘긴 알지. 사기당해서 땅이고 재산이고 다 날렸다고.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 작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래요. 어머니 큰일 날 뻔하셨어요. 제가 당황해하는 사이 사기꾼들은 부동산을 빠져나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 이야기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넋이 나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며느리는 당장에 달려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기 시작했죠. 아들도 며느리를 따라 쫓아나갔고요. 그 사이 동네 사람들도 이리로 몰려와 경운기로 길을 막았고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 사기꾼을 잡았어요. 곧 경찰차도 도착했죠. 며느리의 당찬 성격과 강단, 지혜로 도망칠 뻔한 사기꾼들을 잡은 거였어요. 애들이 조금만 늦었어도 전 평생을 모은 재산을 다 털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넋이 나간 저를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들이 약이라도 사온다며 밖에 나갔고 며느리와 저만 집에 남았어요. 알고 보니 사정이 이랬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부엌일로 싸운 날 논일을 하다 말고 다시 집으로 가고 있었대요. 아무래도 나한테 너무한 것 같아서 제대로 사과를 하고 싶었다는 거였죠. 그러다 제가 슈퍼 앞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봤고 당장 낯선 사람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더래요. 이런 시골에 와서 사기치는 나쁜 사람들 꼭 있잖아요. 어르신들 평생 모은 재산 싹 털어가는 사기꾼이요. 어머니가 그런 사람한테 걸려든 게 아닌가 걱정이 됐죠. 혼자 고민하다가 어젯밤 이 사람한테 얘기 꺼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옆 동네에 비슷한 사기 사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와서 말도 안 되는 땅을 어르신들한테 비싼 값에 팔았대요. 그래서 아침에 논일 안 나가고 날 보고 있었던 거냐? 네, 아무래도 어머님 평소답지 않으셔서요. 뭔가 어머님이 속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했죠. 고맙다 미순아. 내가 미쳤나 보다.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너 아니면 내 피 같은 돈 다 날릴 뻔했다. 저는 주책맞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뒤 재보지도 않고 아들 며느리에게 상의 한마디도 안 하고 그 큰 돈을 쓰려고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꼭 뭐에 홀린 것 같았죠. 저도 사기 당해봐서 당한 사람 마음 잘 알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머니, 저 사기꾼한테 속아서 결혼 실패한 거예요. 미순이는 첫 번째 결혼을 속아서 하는 바람에 이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잘 나가는 벤처기업 사장이라면서 미순이한테 접근하더니
보란듯이 돈을 그렇게 잘 쓰더래요.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듣기 좋은 말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 사업 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대줬고 결혼까지 했는데 식은 올려놓고 혼인신고는 자꾸 미루자고 하는 게 이상했답니다. 알고 보니 이미 다른 여자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고 벤처기업도 다 가짜, 거짓이었대요. 자기처럼 그 남자한테 당한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미순이는 그 불안당을 사귀죄로 고소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죠. 그랬구나. 아이고,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미순아.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살아야죠, 어머니. 일 당하기 전에 사기꾼들 잡았으니 됐어요. 놀란 마음 진정시키세요. 병나시겠어요. 미안하다, 미순아. 내가 너를 처음부터 오해하고 좋게 보지 않았다. 나 모자란 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네 허물만 봤어. 어머니, 우리 지난 일은 다 잊어요. 앞만 보고 살아요. 네? 어머니가 저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저 얼마나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 후로 저는 막내 며느리 미순이와 사이가 부쩍 좋아졌어요. 며느리의 잔소리도 고깝게 들리지 않았고요. 미순이도 저한테 잔소리를 덜 하더라고요. 얼마 전 제 생일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주말에 한꺼번에 온다고 해서 생일 그 날에는 아들 며느리가 절 한우 불고기집에 데려갔어요. 가는 길에 큰 중식당을 지나쳐 갔어요. 미순이를 며느리로 들이기 전 같이 갔던 중국 요리집이었죠. 가는데 중식당 주인이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목발을 짚은 행색이 허름하고 몸이 불편한 분을 식당 사장이 내쫓고 있었습니다. 아이, 글쎄, 중국집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우리 집에 오냐고! 당장 나가! 돈 내겠다는데, 왜 사람을 막아요? 당신 같은 손님 안 받아. 안에 손님들이 불쾌해한다고, 어딜 들어오려고 그래? 우리 식당 수준 떨어지게. 며느리 미순이는 그 모습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저 인간 아직도 저러네. 사람 차별하는 버릇 못 고치고 또 저래. 너 전에 중식당 주인이랑 싸우지 않았니? 그때도 저랬던 거야? 네, 어머니. 그때도 휠체어 탄 분이 오시니까 막 쫓아내는 거예요. 다른 데 가라면서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기가 막혀서 원. 저렇게 사람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큰 코 다칠 게 분명해요. 우리 앞으로는 저긴 가지 말아요. 그 말에 저는 좀 뜨끔했어요. 사람을 제대로 겪어보지도 않고 겉모습만 보고 또 소문만 듣고 미순이를 곱게 보지 않았던 제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사기 당할 뻔한 것도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말을 청산유수로 잘한다는 이유로 낯선 사람을 무턱대고 믿어서 벌어진 일이었고요. 현명한 며느리 미순이가 들어온 뒤 우리 집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작년에는 손주도 태어났답니다. 순철이와 미순이를 반반씩 닮은 아주 건강하고 귀여운 녀석이죠. 뽀물거리는 손주를 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아기가 집에 있으니까 그 길던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출산하고 몸조리도 그렇게 길게 안 했어요. 원체 건강한 건지 가만히 누워있는 걸 못하는 건지 웬만큼 몸을 추스르자 논일을 한다며 나갔어요. 갑갑해서 더는 못 누워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일을 나간 낮 시간 동안 손주를 돌보면서 살고 있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해요. 미순이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면서 제가 가만히 있어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죠. 그러면 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를 해요. 사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고요. 그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